모아모아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제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게스트 소개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정보를 주시는 좋은 분이 나오셨기 때문인데요. 오늘 마취 통증 전문 닥터 선생님 유명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말씀 너무 잘하시고 많은 정보를 주시니까 빨리빨리 진행해도 되겠죠? 예. 오늘은 특별히 손저림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 하셨는데요. 예. 손저림 그러면은 아무래도 여자들이 많이 겪게 되는 일인 것 같다는 생각 저는 하거든요. 예. 부엌 일을 많이 하니까. 그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네. 남자분들도 많이 네. 걸리십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남자들이 뭘 한다고? 남자분들도 뭐 집안일 많이 하시고 이렇게 뭐 집안을 고치시거나 아니시면은 뭐 목수 같은 거 조그마한 거 고치시거나 직업적으로도. 예, 그렇게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운전을 오래 하신다거나 네. 그러신 분들도 손저림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손저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어떤 걸 손저림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손이 저린 거를 손저림이라 그러는데요. 네. 손저림은 사실은 그 진단명은 아니고요. 네. 증상이에요. 아, 저리는 증상. 예. 그러니까 손저림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손저림이 있다고 하시면은 가장 뭘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실제로 요 근처가 아픈 예. 적이 있었는데 그 예.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아닌가를 의심해 봐라 그런 얘기 예. 들었으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손목 터널 증후군 같아요. 맞습니다. 확률적으로는 그 신경이 눌리거나 아니면 자극을 받는 네. 터널 증후군, 네. 손목 터널 증후군 말고도 여러 가지 그 신경이 압박되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그 손저림이 원인 중에 하나는 네. 내가 혈액순환이 안 돼서 손이 저려 이렇게 아, 말씀하시는 맞아. 분들이 많아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은 혈액순환이라 하면은 이 혈관에서 피가 이게 돌아가지고 그게 잘 안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혈관이 막히거나 네. 좁아들어서 생기는 그 손저림은 네. 사실은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아, 그래도 가장 많이 들어본 얘기기는 하네요. 예. 아. 내가 겨울에 손이 저려 내가 혈액순환이 안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네. 혈액순환 약도 드시고 이러시는데 확률적으로는 사실 손저림이 그 혈액순환 장애, 그러니까 혈관이 좁아들어가지고 생기는 손저림은 네. 확률적으로 5% 이하입니다. 제가 조금 무식한 질문, 뭐 늘 무식하지만 아닙니다. 드려보자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손이 저릴 정도면 사실 이미 썩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혈액이 돌지 않으면 우리 몸에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요? 혈액이 돌긴 도는데 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그 혈류량이 적습니다. 하지만 움직이거나 이럴 때는 뭐 작업을 한다거나 네. 손을 뭐 연필을 쓴다던가 네. 이렇게 할 때는 혈류가 증가하게 됩니다. 혈관이 더 넓어지는데 네. 그때 혈관이 잘 넓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혈류가 받쳐주지 못하면 그때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어머님들이 왜 옛날에는 손빨래를 많이 하셨고요. 예. 또 특별히 이제 9월에 우리가 추석이 있거든요. 예. 그럼 추석 때 음식 많이 하시고 나서 예. 손이 저리다 이건 말이 되는 거네요? 그건 말이 되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확률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생기는 손저림은 확률적으로 5% 이하입니다. 나머지 95% 이상은 네. 사실은 신경이 눌리거나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생기는 손저림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그 95%에 해당되는 신경 눌림도 종류가 또 따로 있나요? 굉장히 많죠. 예. 또 이제 유식한 얘기 막 하실 거예요, 이제부터. 사실은 우리가 손을 움직이거나 느낄 때는 네. 다 신경을 통해서 합니다. 신경은 크게 세 가지 신경으로 구분이 되는데 네. 감각신경이라면 우리가 느끼는 거, 네네. 그다음에 운동신경, 우리가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운동신경, 네. 그다음에 오토노믹 너버스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자율신경계라고 우리가 혈관을 넓히거나 혈관을 좁히거나 내 맘대로 못하는? 그렇죠. 네, 내 네. 맘대로 못하거나 네. 아니면 우리가 놀랄 때 이렇게 소름이 돋는다 그러죠. 맞아요. 그런 게 자율신경계가 조절하는 그 역할입니다. 이렇게 신경은 크게 세 가지의 신경이 뭉쳐가지고 하나의 다발을 이루게 되는데 네. 신경이 손상을 받거나 아니면 자극을 받으면은 사실은 감각신경이 가장 먼저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감각신경은 항상 작동을 하거든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항상 작동을 합니다. 우리가 컵을 잡거나 이럴 때 네. 우리가 오랫동안 컵을 잡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이거 우리가 잡고 있다는 걸 잊게 됩니다. 그거는 하지만 그 컵을 잡고 있는 그 감각신경은 신호는 계속 뇌로 가는데 뇌에서 차단을 하는 것뿐이죠. 너무 많은 신호가 오기 때문에 네. 차단하나요? 뇌에서 오토매틱하게 그게 정상 반응입니다. 정상 반응으로 차단을 하는데 그러니까 감각신경은 항상 활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쓰고 뇌부에 자극이 있을 때 손상을 더 빨리 받게 됩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건 감각이라 그러면 이 스튜디오 안에 어떤 온도가 있는데 처음에 그렇죠. 들어올 때는 저희가 이게 뭐 따뜻하다, 차다 그렇죠. 느꼈지만 오랫동안 있으면 그 느낌을 못 느끼는 뭐 이런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으니까 손상이 그렇죠. 더 많이 온다. 항상 깨어 있으니까 그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고요. 에너지도. 그러니까 이게 더 대사적으로 활동성이 증가돼 있습니다. 운동신경보다. 운동신경은 우리가 움직이고자 할 때 딱 네, 이렇게 네. 짚기만 하면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때만 작동을 하는데 아. 감각신경은 그거하고 틀리게 항상 깨어 있는 신경입니다. 비록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뇌에서 차단을 해주는 거지 이 감각신경이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감각신경의 손상으로 인해서 예. 우리가 손저림 증상까지 느낄 수 있다. 그렇죠. 사실 근데 손저림이 생기는 원인은 네. 신경계 어디에서나 이상이 와도 손저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데를 다쳐도, 그러니까 손 부근이 아니라요? 다른 데 이상이 와도? 손 부분이죠. 근데 신경이 네. 뇌에서 척수를 통해서 네. 신경 다발을 통해서 손가락으로 가게 되는데 네. 그 경로상에서 어디든지 손상을 받으면은 이 손저림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중풍에 걸려도 손저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증상일 뿐이지 원인을 찾아내는 거는 굉장히 복잡하겠네요. 네, 일단 복잡합니다. 복잡하긴 한데 네. 일단 확률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확률 어느 게 가장 많은지 네. 일단 가장 많은 거를 먼저 찾아보게 됩니다. 가장 많은 건 뭐예요? 가장 많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사실은 가장 많습니다. 그래요? 근데 손목 터널 증후군 외에도 네. 여러 가지 신경들이 있기 때문에 손목 터널 증후군은 사실 하나의 신경만 눌리는 거고요. 네. 손에는 세 가지 신경이 크게 있습니다. 정중신경,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손목의 중앙을 통과하는 신경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정중신경이라 부릅니다. 그걸 영어로는 미디안 너브라 부르고 네. 손에는 크게 세 가지 그 가닥이 신경이 있습니다. 네. 정중신경, 손목의 중앙을 가는 신경, 네. 요골신경은 엄지손가락 쪽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척골신경은 새끼손가락 쪽으로 갑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그 브랜치가 있는데 네. 확률적으로 가장 많이 손상을 받는 거는 그 정중신경이 가장 많이 손상을 받고요. 그리고 가장 크고요. 네. 가장 그리고 액티브한 너브고 그래서 손상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네. 그다음에 엄지손가락으로 가는 신경을 우리가 요골신경이라 부르는데 네. 네. 이 요골신경도 손상을 많이 받는데 혹시 이렇게 제일에 갔을 때 우리가 여기 팔자 수갑차잖아요. 네. 수갑차면은 수갑이 네. 금속으로 돼 있잖아요. 네. 금속이 여기 요골신경을 잇는 데를 긁어가지고 손상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제일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요골신경은 네. 제일에 갔다 그 수갑을 차본 사람들이 많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 예. 신경을 건드려서 엄지손가락 쪽으로. 예. 그럼 저림 증상도 엄지손가락 쪽으로 오나 보죠? 그렇죠. 예. 여러분 조심하세요. 제가 알아볼 수 있어요. 척골신경은 우리가 영어로는 퍼니본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툭 치면 그거. 툭 치면은 네네. 이렇게 손가락으로 쫙 하고 느낌이 나죠. 네. 전기 오는 느낌. 그게 바로 척골신경입니다. 척골신경은 확률적으로 엘보에서 팔꿈치에서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그럼 팔꿈치에 손상이 왔는데 손이 저리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 어렸을 때 왜 일부러 학교에서 책상 걸상 뒤에 거기 뾰족한 부분에다 이렇게 톡 쳐서 전기 오게 하는 게임 같은 거 안 해보셨어요? 저는 안 해봤는데. 이거는 모범생은 안 하는 게임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전기 오는 느낌을 느끼느라고 해봤거든요. 네, 그게 바로 척골신경이고요. 척골신경은 팔꿈치 부분에서 손상을 많이 받고 손이 저린다 하더라도 네. 손목이나 손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팔꿈치에서 있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척골신경은 손목에서도 눌릴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
어깨 부분에서도 눌릴 수도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 가지고 드물기는 하지만 비록 네. 그 폐암을 앓으시거나 폐에 문제가 있거나 이러신 분들이 네. 이 폐 종양이 네. 그 폐의 윗부분에서 많이 자랍니다. 그 아. 윗부분에서 자라서 신경을 누르는 경우도 있는데 아. 그때도 손가락이 이 새끼 손가락이 저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감별을 해야죠. 어디서 문제가 오는지. 네. 이 신경 통로를 따라서 어디를 눌린지에 따라서 증상이 조금씩 다르게 오고 그리고 우리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걸 우리가 신경 근전도 검사라고 그러는데 네. 그런 검사를 하게 되면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죠. 그럼 신경이 눌리는 거 외에도 네. 아까 말씀하신 그 5%가 실제로 이제 그 혈액순환 계통에 문제가 돼서 저릴 수 있다 했는데 그거 외에도 또 다른 어떤 원인이 있어서 손이 저릴 수 있나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전해질 장애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생길 수 있지만 확률은 비교적 낮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확률이 높은 거는 신경에 장애가 있는 거. 그게 가장 확률이 높고요. 두 번째의 경우가 그 혈액 순환이 안 돼 가지고 정말 네. 생기는 경우. 하지만 신경에 장애가 있는 것보다 월등하게 그러니까. 확률이 낮고요. 네. 그거보다 더 낮은 경우가 전해질 장애, 뭐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5% 정도가 정말 혈액순환에 문제가 그렇죠. 돼서 있다고 하니까 거의 모든 것이 신경 장애, 신경 손상에 의해서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말해도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네. 예. 자, 이제 원인이 뭐가 있고 그래서 손이 저리다라는 걸 알았으면 이게 치료가 가능하냐 아니면 집에서 어떻게 좀 덜 저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는데요. 잠시 쉬고 와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모아톡 오늘은 우리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닥터이신 유명재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함 때문에 제가 자꾸 놀리는데 괜찮으시죠? 괜찮습니다. 예. 정말 유명하세요. 그리고 정말 얼마나 손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자, 아까 제가 이제 손목이 그렇게 아프면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말씀해야 된다 그랬더니 쉬는 동안에 선생님께서 일단 진단부터 해야 됩니다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진단을 하시는지요? 네. 모든 치료는 진단에서부터 정확한 진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신경이 세 가지 가닥이 있는데 네. 이 세 가닥이 어디에 눌리냐에 따라서도 증상이 다르고 그리고 무엇이 눌리냐에 따라 그리고 원인에 따라 치료 방침들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은 히스토리 테이킹, 그러니까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했고 다른 뭐 질환들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들어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드물게는 이렇게 폐에 종양이 있어가지고 네. 신경이 눌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목에 있는 근육이 타이트해져가지고 신경을 누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육이 신경을 누르는군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소라식 아웃렛 신드롬이라 부르는데 말씀하셔도 몰라요. 흉곽 압박 증후군, 뭐 한국말로는 이렇게 그렇구나. 번역이 되고 네. 그리고 엘보, 그러니까 팔꿈치에서도 신경이 눌릴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손목에서도 눌릴 수도 있고 한데 확률적으로는 네. 손목에서 눌릴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 신경이 눌린다 하는데 우리가 예. 손으로 꽉 쥐고 이 정도로 눌리는 건 아니죠. 안에 아주 그렇진 않죠. 미세하게. 그렇죠. 예. 손목이 신경들이 네. 다른 구조물들하고 같이 손목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구조물들이 힘줄, 그 다음에 혈관, 네. 그 다음에 인대 네. 이런 구조물들하고 같이 지나가게 되는데 인대라든지 힘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오래 쓰거나 네. 많이 쓰면은 인대가 두꺼워지거나 힘줄에 염증이 생기거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손목 터널은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이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힘줄이라든지 인대에 염증이 생기면 그 공간 자체가 좁아들게 되는데 그 좁아진 공간이 염증을 통해 가지고 신경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증상이 발현이 되는 거죠. 좀 쉽게 제가 좀 풀이를 하면 예. 이제 염증이 생기거나 인대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좀 불어나면 같은 공간에서 걔가 불어났으니까 신경을 압박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어떨 때는 신경 자체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신경 자체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유전적인 경우가 아니면 드물고요.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네. 드물고요.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힘줄이나 아니면 인대들이 압박을 해서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해부학적으로 정중신경이 가장 크고 네. 큰 인대들하고 같이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확률적으로 정중신경이 압박되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인구의 10%, 10명 중에 1명이 앓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엄청나네요. 네,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치료를 안 하고 놔둘 경우에는 어떨 때는 내가 손이 저리기만 하다가 네. 이제 그냥 내가 지나가겠지 하고 놔두시면은 지나갑니다, 정말로. 아니, 정말요? 증상이 사라지는데 그게 네.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지는 겁니다, 사실은. 감각신경이 처음에 압박을 받고 자극을 받으면은 이제 넘니스, 팅글링, 그러니까 찌릿찌릿한 느낌이 난다거나 네. 개미가 기어간다는 느낌이 난다거나 네. 아프다거나 이런 느낌이 나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그런 느낌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 그게 사라져서 좋은 게 아니라요. 신경이 죽어나가서 사라지는 겁니다. 신경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네, 신경이 죽죠. 신경은 이렇게 한 다발로 통짜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전기 구리선처럼 네. 수백만 가닥이 있는 겁니다. 수백만 가닥 중에 감각신경이 죽으면은 정말로 끊어져가지고 그 세포가 죽으면은 네. 느끼지를 못하죠. 근데 그래서 아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아니 좋을 수도 있는 건가요? 절대 좋지는 아닌가요? 않죠. 못 느낍니다. 내가 손을 잡아도 이걸 못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컵을 떨어뜨리게 되고 손을 잘 하지 못하게 되고 이제 감각신경이 손상을 받은 다음에는 운동신경이 손상을 받기 시작합니다. 운동신경이 손상을 받으면은 내가 손을 쥐는 힘이 떨어진다거나 네. 어떨 때는 근육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라이트 벌브가 있잖아요. 네, 전구. 네. 전구가 있으면은 전선이 전구에 연결돼 있잖아요. 네. 전선이 끊어지면은 전구가 반짝반짝반짝 깜빡깜빡깜빡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렇죠. 처음엔 그러다가 완전히 끊어지면은 전구가 딱 사라지잖아요. 죽어버리죠. 네. 똑같습니다. 근육이 전구고 그다음에 신경이 전선입니다. 전선이 처음에는 이렇게 깜빡깜빡 하다가 이제 완전히 신경이 끊어지고 손상을 받으면은 전구가 나가듯이 근육도 이제 죽어나갑니다. 그럼 신경이 없으면 근육이 신경이 못 움직이는 없으면은 거네요. 신경에 연결되지 않은 근육은 죽습니다. 빠집니다. 어머나. 네. 무서운 상황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감각신경은 그러니까 통증은 사라졌다 하더라도 이제 운동신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손의 근육이 빠지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손을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근육이. 종국에 감서는 손을 못 쓰게 되죠. 아니 저는 제 주위에 예. 그 콜라 병을 못 잡겠다 그래서 자꾸 떨어뜨리는 분이 있으세요. 전형적인 증상 중에 하나죠.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정중신경 때문인지 요골신경 때문인지 척골신경 때문인지 네. 그 세 가지 신경 중에 어느 신경이 때문인지 일단 감별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방법은 어디에 눌렸는지 손목에서 눌렸는지 아니면 팔꿈치에서 눌렸는지 아니면 어깨에서 눌렸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감별을 해야 되고 일단은 히스토리 테이킹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진찰을 하고 네. 이때 보통은 검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의사가 그 어디에 눌렸다고 예상을 한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모든 이제는 현대의학은 숫자 그다음에 네. 정확한 증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네. 검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검사가 우리가 신경근전도 검사라는 검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신경에다가 전기 충격을 줘가지고 약한 전기 충격을 줘가지고 신경이 잘 연결돼 있는지 살아 있는지를 보는 검사가 있습니다. 저 그거 해봤어요.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셨어요? 발이 아픈데 예. 이 등에다가 전기 검사를 맞아요. 했어요. 맞아요. 아, 사실 신경은 척추에서 나와서 네. 팔 다리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 척추에서부터 이 손 어디에서나 자극을 받거나 손상을 받으면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지 않고 모든 검사를 다 하게 됩니다. 그 등에서 약간 전기 찌릿찌릿한 것처럼 이렇게 꽂아서 여러 번 하더라고요. 네. 이름이 뭐라 그랬죠? 그 검사가?
신경근전도 검사라고 부릅니다. 신경근전도 검사.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어느 신경을 통해서 그 통증이나 저림이 오는지를 그렇죠. 알아내는 거네요. 그리고 어디서 눌려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심하게 손상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검사를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숫자로 나오거든요. 네. 1, 2, 3, 4, 5 이렇게 숫자로 나오게 되는데 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심하게 손상을 받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손상 받은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침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네. 정중신경을 예를 들자면 손목 네. 터널 증후군, 네. 이거 대부분 세 가지 그레이드로 나누게 되는데 mild, moderate, severe. 그러니까 초기, 중기, 말기라 하면 어감이 좀 이상하고요. 네, 말기 안 뭐 이런 생각이 네. 나요. 네. 말기는 그러니까 심한 경우, 네. 그러니까 중간 정도, 네. 초기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숫자로 나오게 됩니다. 초기인 경우에는 보통은 보존적인 치료 방법을 하게 됩니다. 보존적인 치료 방법이라 하면은 뭐 이걸 당장 수술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떨 때는 스플린트를 대기도 하고 네. 어떨 때는 스트레칭 엑서사이즈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물리치료사하고 함께 네. 그런 걸 하기도 합니다.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런 치료뿐만 아니라 이 염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여기 손목 터널 안에다가 염증 약을 넣기도 합니다. 주사 같은 거. 주사로 놓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말기는 좀 어감이 이상하긴 하지만 가장 통증이 심한 상태? 통증은 심하지 많이 않습니다. 진행된 상태? 예. 많이 진행된 상태인 네. 경우에는 그때는 수술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수술하면 나아지나요? 수술이 목적은 신경을 낫게 하기보다는 네. 더 이상의 손상을 막는 게 수술이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실 때 말기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다고 했지만 어쨌든 예. 말기 쪽으로 가면 나아지는 것보다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한다. 더 이상의 진행을 막고자 하는 게 치료의 목표고, 그리고 신경도 손상을 주는 게 사라지면은 다시 재생을 하게 됩니다. 오, 그래요? 예, 재생을 기다리는 거죠. 약을 쓰면서 운동을 하면서 기다리게 되는데, 근데 신경의 재생 속도는 굉장히 느립니다, 사실은. 한 달에 1인치가 자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달에 1인치요? 3cm 정도? 저는 되게 긴 것 같아요. 신경 그림은 워낙 조그맣다고 생각을 해서. 신경이 뇌에서 내려와서 척수를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깨에서 신경이 눌렸으면은 이제 손에 증상이 있어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네요. 이 자라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근데 여기서 손상을 받은 경우에는 조금 짧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걸리고 네. 사실 손목에서 손상을 받은 경우에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네. 많은 경우에서 리커버를 하기는 합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아무래도 네. 좋죠. 그러니까 어떤 병이나 초기에 발견하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예. 물론 이제 예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또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런 저림 증상이 있으면 당연히 지난번에도 일단 의사한테 와서 이게 뭐가 잘못된지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진단을 받았어도 집에서 뭐 좀 이렇게 뭐 따뜻하게 한다거나 차갑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제약이 있습니다. 일단은 정확한 얼마 정도로 진행이 돼 있는가에 따라서 치료 네. 방침이 정해지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없이 혼자 자가 치료는 저는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그리고 아까 진단에서 말씀드렸을 때 신경근전도 검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신경근전도 검사는 영어로 표현하면 오퍼레이터 디펜던트라고 그럴까요? 네. 운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똑같은 차라도 운전을 누가 하나에 따라 가지고 네. 똑같은 차를 타도 누가 운전에 따라서 더 편하기도 하고 좀 불편하기도 하잖아요. 네. 이런 검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엑스레이나 MRI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사실 찍잖아요. 네. 기계가 정형화돼 가지고 딱딱딱딱 찍어주잖아요. 네. 근데 울트라 사운드나 초음파 검사는 사실 사람이 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뭐 누르도 하고 그런 거에 네. 따라서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경근전도 검사도 그런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하냐에 따라서 얼마나 경험 있는 의사가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미국에선 신경근전도 학회가 있습니다. 그걸 AANEM이라 부르는데 네. 신경근전도 학회의 권장사항에서는 수련을 받고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의사가 하도록 권장사항이 권장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게 그 가이드라인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어시스턴트들이나 이런 네. 분들이 하셨는데 네. 결과를 보니까 그 검사 결과가 정확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메디케어에서 그런 걸 찾아보니까 메디케어 머니가 너무 정확하지 않는 검사에 쓰인다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메디케어나 아니면은 보험회사에서 전문의가 하도록 하는 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통증의학과에 손저림 때문에 병원에 간다는 생각을 저는 못했어요. 오늘 이제 유명재 선생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원인이나 이런 진단에 있어서 사실은 MD, 닥터한테 가서 꼭 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뭐 아까 말씀 선생님도 하셨지만 혈액순환이 좀 안 되는 것 같아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신경이 죽는다, 뭐 근육이 같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곁에 이렇게 유명재 선생님이 계신다는 게 감사한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목 저림을 그냥 단순히 저리다로 보지 마시고요. 통증의 원인을 찾아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작은 거지만 우리가 놓치고 지나갔다 큰 병이 될 수 있는 걸 앞으로도 많이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